정형외과 의사시기도 하시면서 이제 연간 2,000명 이상의 러너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부상이 없는 달리기 자세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달리기 부상의 종류가 우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달리기 쪽을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책하고 논문들을 찾아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자료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달리기 부상이 가장 많고 이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제가 이제 3년간 저희 병원 자료를 모아서 한 3,000명 데이터를 갖고 해외 논문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준비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한 상위 10개 가장 많은 달리기 부상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달리기 부상의 일단 가장 호발 위치는 무릎이죠. 무릎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다들 달리면 무릎이 나간다, 도가니 나간다는 오해가 있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달리기 부상은 대부분 가역적인 변화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가장 많은 달리기 부상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강이 쪽, 그 다음에 발 쪽, 이런 순으로 일단 부상이 생겼고요. 병명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무릎 앞쪽에 생기는 이제 러너스 니가 가장 많이 호발했고, 두 번째는 무릎 외측의 장경인데요. 이제 세 번째는 정강이 내측의 쉰 스프린트라고 불리는 정강이 부목, 그리고 네 번째는 발목 안쪽의 후경골 건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릎 전면의 슬개 건염, 그리고 여섯 번째는 허벅지 후면의 햄스트링 손상,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킬레스 건염, 여덟 번째는 발바닥 쪽의 족저근막염, 그리고 아홉 번째는 고관절 외측의 대퇴근막 장근염, 그리고 열 번째는 무릎 내측의 거위발 건염 순으로 달리기 부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상을 입는 가장 흔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달리는 거리, 달리는 양이 크게 증가하였을 때 부상이 가장 많이 옵니다. 두 번째는 좋지 않은 달리기 자세로 달렸을 때, 세 번째는 속도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 네 번째는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순으로 달리기 부상이 잘 발생했는데요. 종합해보면 이제 오버트레이닝, 자신의 신체의 능력보다 달리는 양과 속도가 늘었을 때 달리기 부상이 잘 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좋지 않은 달리기 자세도 한몫 더한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급격한 변화, 평지를 뛰던 사람이 갑자기 산을 뛴다거나 안 쓰던 유형의 신발을 사용했을 때, 이럴 때 신체가 적응하지 못해서도 부상이 생기고요. 추가적으로 해부학적 요인, 심한 오다리라든지 안짱다리, 팔자다리, 그리고 과거의 부상 병력, 무릎이 다쳤거나 수술했거나 이런 병력도 달리기 부상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하신 채널에서 골반이 불균형이어도 부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골반의 불균형은 사실 제가 달리기 환자들을 자세를 분석해 보면서 데이터나 이런 거는 잘 안 나오는데, 저도 그랬고 골반이 많이 흔들리는 게 육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관한 이런 지표를 객관적으로 모아다 보니까 정말로 골반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한쪽으로 낙하가 되거나 엉덩이 근육이 힘의 차이가 나서 우리가 걷기나 뛸 때 불안정한 사람들이 부상이 많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으로 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 코어, 이 골반 중심, 그리고 달리기는 고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근육이 잘 정렬이 잘 맞고 균형 잡히게 움직일 때 부상의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책에서도 많이 해주셨는데, 부상 없는 달리기 자세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달리기 자세는 형이상학적으로 완벽한 자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부상이 적은 달리기 자세는 있을 수가 있죠. 각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척추 정렬 상태가 너무 앞으로 숙이거나 너무 뒤로 제쳐져도 부상이 오기 때문에 척추의 기울기 먼저 한 2도에서 4도 정도 살짝 앞으로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골반의 균형인데요. 요거는 사실 자기가 알지는 못합니다. 스스로 한발석이라든지 런지, 사이드 레이즈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골반이 흔들리는지 불균형한지를 체크해 보시고, 그런 경우는 이제 보강 운동을 하면서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관절 움직임 각도인데요. 하체는 이제 고관절을 중심으로 이제 굴곡 신전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한쪽만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뒤로 미는 경우가 많고 앞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달리기는 일단 전신 운동, 전후 좌우를 다 써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앞쪽 근육을 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착지 시 무릎 각도인데요. 착지할 때는 무릎이 너무 뻗정다리처럼 펴지면 충격을 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착지할 때는 한 15도 정도 살짝 구부린 상태로 착지를 해야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지 지점인데요. 착지 지점은 중심 착지라고 그래서 신체의 무게중심 아래 가장 떨어지는 게 부상이 적습니다. 이제 속도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보폭이 커지면서 이런 오버스트라이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서도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느리게 뛰는 사람, 그러니까 케이던스라고 그러죠. 분당 스텝수가 너무 느리면 수직 진폭, 위로 뛰는 힘하고 보폭이 커지기 때문에 부상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심자일수록 케이던스, 분당 스텝수를 175나 185 정도로 올려서 짧은 스텝으로 뛰시는 게 달리기 할 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달리기 전에 책에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될지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부상을 막기 위한 스트레칭도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트레칭은 사실 이제 달리기 부상을 막기 위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의 이유는 웜업이죠. 몸이 열을 받고 달리기에 적절하게 달리기 전 상태로 몸을 만드는 건데 예전에는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관절 범위를 막 늘리는 동작, 뭐 가랭이를 이렇게 막 찢어서 벌린다거나 과도하게 막 이렇게 젖혀서 스트레칭하는 이런 동작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근육을 좀 찢어뜨리고 인대 접합 부위를 좀 벌려서 오히려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동을 할 때 힘을 못 쓰고 부상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햄스트링 같은 경우,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너무 많이 하다가 뛸 때는 힘을 못 쓰고 찢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요즘은 그렇게 과도한 정적 스트레칭은 안 쓰고 국민체조 하듯이 동적 스트레칭, 가볍게 뛰면서 이렇게 동작을 한두 개 섞어서 이것저것 하는 동작들 있죠. 아니면 그런 게 어려우면은 뭐 조깅을 가볍게 2, 3분 한다든가 몸이 열이 나서 운동 전 단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동적 스트레칭이 좋고 동적 스트레칭이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국민체조 정도 해주시면 좋고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2, 3분 정도 아니면 5분 정도 가볍게 걷기나 조깅을 해주셔도 충분한 웜업 스트레칭으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달리기 하면 요즘 그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미드풋 논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어떤 면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원장님 의견은 어느 쪽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착지가 어떤지를 아셔야 되는데 착지는 일단 발이 지면에 닿는 위치에 따라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발 뒤꿈치 쪽에 닿는 걸 리어풋, 힐 착지, 중족 골두에 닿는 걸 미드풋 착지, 발 앞쪽에 닿는 거를 포어풋 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리어풋, 미드풋, 포어풋 요 세 가지 착지는 뭐 중심 착지만 이루어진다면은 상당히 안전한 착지고요. 첫 번째, 아주 끝으로 닿는 극심한 리어풋 착지, 그리고 발 아주 끝 앞쪽으로 닿는 극심한 포어풋 착지. 1번하고 5번은 부상이 많은 착지긴 한데 2, 3, 4는 착지할 때 아주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지는 보통 이렇게 나뉘고 착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게 좋거든요. 부상이냐 속도냐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부상은 제 전문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리어풋 착지를 할 때는 달리기 부상이 러너스니 무릎 앞쪽의 통증이라든지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의 부상이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풋이나 포어풋 착지일 경우는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정강이 분목이 좀 잘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착지도 부상에서 안전한 게 아니고 착지마다 부상이 다를 뿐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속도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면 뒤꿈치 착지를 하다가도 미드풋이나 포풋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나 100m 전력 질주라면 뛸 때 앞쪽으로 뛰게 되죠.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발 앞쪽을 쓰는데 장거리나 마라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42.195를 뛸 수가 없습니다. 그걸 피로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선수들도 앞쪽으로 뛰다가도 나중엔 피로해지면 뒤꿈치를 섞어 뛰고 이렇게 자기가 편하도록 부상이 없도록 뛰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착지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의 힘을 잘 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착지를 중심 착지, 무게 중심에 잘 떨어뜨려서 착지를 하는 것이 가장 부상 없이 안전하게 착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몸에 맞는 강도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본인의 몸의 강도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근데 운동 강도, 자신의 운동 강도를 이제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 심박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극적 운동 강도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최대 심박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최대 심박수는 이제 여러 가지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이제 랜덤하게 편하게 구하는 방법은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50세의 경우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50을 빼면 170 정도 되겠죠. 최대 심박수에서 그 영역, 그러니까 최대 심박수의 한 50%에서 60% 영역이라고 하면 한 걷기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60에서 70% 레벨이면 조깅, 그리고 70에서 80%면 중등도 강도의 달리기, 그리고 80에서 90%면 젖산력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90에서 100% 영역은 전력 질주, 인터벌, 아주 고강도 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50세 러너가 내가 오늘은 젖산력치를 좀 늘리고 싶다. 최대 심박수의 80에서 90% 영역을 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시계, 스마트워치를 보면서 워치에는 심박수가 나오니까 스마트워치를 보면서 뛰기 시작해서 170에 80에서 90% 영역인 135에서 150 심박수의 구간을 확인해 가면서 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뛰고 나서 좀 쉬겠다, 좀 조깅으로 리커버리를 하겠다 그러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의 구간, 조깅 페이스, 즉 100회에서 120회 맥박수를 보면서 천천히 달리면 최대 심박수를 이용해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이제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 심박수가 좀 처음 뛰거나 이러신 분들은 많이 불안하고 심박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박을 갖고 정확하게 딱 이 운동 강도를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보기도 어렵고 뛸 때. 그래서 자각적 운동 강도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좀 쉬워요. 내가 뛰면서 옆 사람하고 편하게 여러 마디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조깅 레벨이고 좀 뛰면서 좀 힘들어서 한두 마디도 좀 건네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일단 중등도 달리기 레벨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 이러면 이제 고강도 레벨로 생각하고 강도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